민주당이 지난주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현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슈 태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단독으로 처리를 했던 이 예산안, 감액만이 존재를 했었고 여야가 입장이 상당히 달랐는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합의를 당부했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예결이 예산안 처리하는 걸요 본회의에서 올리지 않고 연기한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만 가지고 처리한 경우가 헌재상 처음이거든요. 그 예산을 받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통과시키다 그러면 국회의장 본인도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오늘 처리를 하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지금 예산을 오늘에서 이제 12월 10일로 연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12월 10일이 화요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이 좀 지혜를 발휘한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돼도 이게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13일 금요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미리 넉넉하게 10일로 협상을 좀 가흔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결정 들으시면서 조현선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결정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던 게 지금까지의 전례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사실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증액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액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면 예산안을 민생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감액안을 일단 상정을 하고 추후 여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을 우원식 의장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예산안 상정은 미뤄졌지만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특활비 삭감에는 양보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과,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 이렇게 양측 모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일에는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예산 삭감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올해 세 번이나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4월, 6월, 9월 국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하면서 추경을 요구했었는데 정작 예산안 심사할 때는 감액만 하고 추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혹시 내년에 추경을 예상하고 올해 감액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내년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감액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주로 수사기관, 사정기관들에 대한 감액만 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특경비 다 없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했던 그리고 기소했던 그런 기관들이고요. 또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을 감사했던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게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공격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라든가 청년, 전문의에 대한 예산도 감액한 것은 이건 실제로 감액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협박용으로, 과시용으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실제 감액해버리면요, 저항이 엄청 큽니다. R&D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전문의 관련된 지원 예산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도 지역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지역 사업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가능할 거냐는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도요 예.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뭐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의정 활동을 했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증액 없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예산이 오는지, 어떤 사업이 오는지 그걸 못 챙기고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 비난도 본인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내심은 증액 사업, 증액 협의에 나서고 싶은 상태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예. 협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에서 입장을 선회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액안을 낸 거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감액안을 그대로 두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안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대로 정부안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도 예산에 대해서 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활비 물론 기밀성 유지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상대로 소명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른다고 한다면 그 부분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글쎄 저는 정부 여당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입장인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선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뭐 특활비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특경비, 특활비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다만 국회 특활비는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각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던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국회 특활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차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홍준표 시장님이셨나요? 그 당시에 아마 그 여당 대표에 관해서 특활비를 전용한 문제가 이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삭감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국회와 지금 그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동등한 선에서 두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용, 그 금액의 액수 차이도 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예산 배정받지 못하면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일단 지금 예산안 기준으로도 일반 수사비로 배정된 게 1,20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충분한 수사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특활비는 검찰과 경찰 같은 각각 사정기관에서 쌈짓돈으로 사용됐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입장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각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다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기관을 좀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부나 뭐 여당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안이 삭감이 된 곳이 검찰과 대통령실 감사원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각각 물론 기재부가 만든 예산안이긴 하지만 각 기관들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안이 나왔으니까 그들이 각각의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그 예산에 대한 증빙 자료라든가 각각의 그런 예산 계획안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두 분께서 다 제가 협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야당에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오가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지금 뭐 비판일 서로 좀 다른 입장에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일까지 못하면 뭐 13일일까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양쪽에서 어떤 부분을 좀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예. 그 방금 특활비 말한 것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활비가 오히려 증액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까 보니까 특활비 없어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예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시절에 왜 특활비가 필요했습니까? 그때도 특활비가 필요했고 그때도 증빙 서류가 없어도 특활비를 증액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증빙 서류 없이는 특활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특활비 유지는 예. 좀 비판을 좀 자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임위 위원장이 18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민주당이 1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특활비를 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국회의장도 민주당이고 부의장 두 조 중에 한 조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래서는 민주당에서 더 특활비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민주당에서 생각해서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불투명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활비도요 똑같이 증빙서를 안 냅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국회에서는 특활비 쓴 거에 대해서는 증빙서를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왜 특활비 쓰면 안 되고 입법부 특활비 써야 됩니까? 특활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성, 첩보, 예. 보안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때까지 쭉 써왔던 예산인데 갑자기 지금 정부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에 대한 차원이다. 그렇게 막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에서는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요. 민주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감사원 측에서는 정치감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탄핵안을 둘러싼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는요, 원래 감사는 주로 3, 4년 전에 정부에서 했던 일을 감사로 대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년 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감사 아이템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 위반됐다라고 말한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요, 감사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 탄핵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가 북한 지피 철거에 대한 이제 부실 검증 의혹,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 조작 등 이런 것들을 감사했는데요. 그 감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임명받은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괘씸죄를 엮어가지고요. 저는 보복적으로 탄핵한다. 그리고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 대행체제로 나서는 분들이 감사위원들이 조은석, 김인회거든요. 이 두 분이 둘 다 굉장히 친야당 성향의 감사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원하는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감사를 중지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자리를 뺏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저는 감사원장 탄핵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발끈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행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지 말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사원장은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부실 감사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억지 보복 수사 논란도 계속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종적인 탄핵 여부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안을 소추안을 결의한다는 것이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감사원 탄핵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감사원 내부에서조차도 100여 명이 감사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려다가 무마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감사원 내부에서조차도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럼 이쪽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검사 특유의 조직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는 검사 동일체란 말 익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들 간의 그런 끈끈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나오게 되자 다 같이 연명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내버린 게 아닌가. 지금까지 숱한 사건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하지 않다가 굳이 이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하나의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의 비호 아래 뭉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일종의 조직적 좀 특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탄핵 소추가
되면 사실 지검장 업무도 좀 중지될 거고 어느 정도 좀 업무의 공백 이런 부분도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요 전체 전국 수사 업무의 한 70% 정도를 담당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이제 사건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창수 서울지검장의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면요. 이창수 지검장이 수원지청장 시절에 공선법 관련된 거를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한 검사가 바로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1년 6개월, 1년을 지금 집행받았고 1년을 징역받고 집행유예 2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건의 이제 공소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무를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유지에 당연히 지장이 오죠. 그리고 항소심에 대한 검토나 판단도 늦어지게 되죠. 이걸 노린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6천만 원 이상을 돈을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 지금 6명이 전혀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7, 8번 정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업무 정지시켜야지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돈봉투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이 두 가지 용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제 공소유지 이를 중지시키는 거, 그다음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척을 막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을 탄핵시키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업무 공백, 직무수행 그리고 그에 대한 좀 배경도 좀 생각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실무적으로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되어서 예.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말씀하신 각종 사건과 수사가 지장을 받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서 수사하는 수사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각종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검사가 수사하는 거지 참고인이라든가 피의자들이 그 수사에 응할지 말지는 그럼 각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중앙지검장 한 명의 공백으로 인해서 검찰 조직이 뭐 무너진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지연된다거나 그런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불거졌던 논란이 좀 다소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잠시 당내 잡음을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재표결, 김여사 특검 재표결 때문에 의식해서 이렇게 당부가 얘기를 하지 않는 모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예. 오늘 경찰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했던 내용 보면은 국힘의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미 4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고발이 아니라 누가 그 당원 게시판에서 글을 썼는지 밝혀달라는 그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했다는 것. 이 의혹에 대해서도 3건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고발이 줘서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입증 자료를 요구한 상태인데 이것만 보면요. 어떤 그 재표결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경찰 수사가 공식화된 거를 알리는 그런 간담회를 쓰다 보니까 당무 감사도 하지 않고 자체 조사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면은 수사를 지켜보는 거 그게 예. 가장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조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도 그 좀 이후가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지금 뭐 기자들 질문 좀 피하는 모습 많이 보여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평소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좀 길어지기 전에 또는 또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중간중간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께도 이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똑부러진 입장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지나고 나게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친윤계 간의 그런 갈등이 다시 한번 증폭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만의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상황도 조금 짚어볼게요. 저희 남은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는 TK에 갔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1년 반도 넘게 만인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등등 보수 언론들 계속 만나고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2년 유예한 좀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외연 확장을 한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배경과 뭐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편견 중에 하나가 예. 지나치게 왼쪽 좌파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편견들이 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충분히 네. 당 대표로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에서 각종 입법안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금투세 관련이라든가 뭐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민주당의 외연 확대에도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때때로는 뭐 당의 정체성을 좀 잃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중도 예. 어떤 행보가 가짜 중도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민생이라든가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애초에 금투세가 폐지돼야 되고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쭉 입장을 가져왔는데요, 민주당은 반대했거든요. 이런 이제 상태에서 지금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요, 예. 중도 눈치를 보는 거죠. 이거는 진짜 중도라든가 우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선거를 위한 여론을 위한 가짜 일시적인 우회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 그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 일이라면 하면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으면 네. 이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의지가 그 의도가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여론에 떠밀려 하는 이 모습은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없다고 이래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권 방어 문제, 그다음에 주주의 권익 문제 이거는 시소 게임 같은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어느 한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 경영권 판단할 때 만약에 어떤 상품이나 제품,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주주가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경영자가 또는 창업자가 어떻게 자기 회사에 대해서 경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여론조사해가지고 주주 눈치 보아가지고요 사업을 하고 나중에 실패하면 책임 묻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투자하는 그거를 주주들 여론조사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경영자로서의 판단과 비전을 보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전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경영권에 굉장히 심각한 침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조영삼 변호사와 함께 여야 대치를 비롯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